자, 민주당 공천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 보시는 것처럼 비명계 의원들 또 한 번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친문 비명 행사의 밤이었다. 어젯밤 늦게 경선이 됐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몰린 지역에서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던 의원들은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맡았다든가 아니면 당시에 가결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렇게 낙인이 찍혔던 일부 의원들은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줄줄이 탈락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비명 대참사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비명계일 정도로 비명 행사가 말 그대로 현실화됐습니다. 비명계 가운데 3선 의원인 박강원 전 원내대표와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반발했던 윤영찬, 김한정 의원이 이 감점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그리고 강병원,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이 친명계 후보들에게 패하면서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위 10%에 포함돼서 반발했던 윤영찬 의원의 경우는 경기 성남 중원에서 친명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출마를 준비해온 서울 서대문 갑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자 바로 다음 날 성남 중원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윤영찬 의원을 겨냥해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 이렇게 공격을 했었죠. 예. 또 경기 수원 정에서는 민주당의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광원 의원도 대표적인 친명 인사인 김준혁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에게 패했습니다. 또 친문 비명계도 탈락을 했는데요.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리고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봉을에서도 오기영 의원이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이겼습니다. 예. 자, 최창일 교수님, 네. 이 정도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 예상 못했어요. 전 은평을에서는 김의용 전 은평구청장이 이길 것 같았는데 예. 박강원 의원만은 그래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김준혁 한신대 교수한테 졌고 윤영찬 의원은 좀 안 될 것 같았어요. 워낙 원칙과 상식에서 이제 있다가 탈당을 하려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랬고.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비명 행사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현역 7명 중에서 6명이 탈락을 했으니까. 예. 근데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패배는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뭐 국회의원끼리 이제 경선을 한 거니까 전국에서. 예. 그렇긴 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이제 잦아드는 것 같다가 이 친명, 비명, 친문 이 프레임이 다시 등장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사실 민주당이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공천 때문에. 공천이 빨리 잦아들고 다른 쟁점으로 이제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데 좀처럼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예. 비례대표 공천도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비례대표 구조가 복잡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비례대표에서도 또 잡음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자, 근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바로 윤영찬 의원, 결국 친명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불출마 선언했다가 갑자기 다음 날 이재명 대표 지키러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던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바로 이런 장면들이 그동안 뉴스에 자주 소개가 됐었던 후보였습니다.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년공도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나라. 이재명 대표가 꿈꿨던 그 나라의 시작이 바로 성남입니다. 자, 조응천, 이원욱 이런 의원들이 탈당을 했을 때 막판까지 탈당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당에 남기로 했었잖아요. 윤영찬 의원.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봤더니 앞서 동네에서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나가 그런 소리도 들렸는데 이런 강성 당원들의 이런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십니까? 강성 당원들의 위력을 발휘한 그 경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현건택 전 부원장이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는
좀 탈당 움직임이 있었는데 윤영찬 의원이 현근택 부원장이 어쨌든 낙마를 하고 나니까 이수진 의원은 원래 서대문에 출마하려다가 불출마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이쪽으로 다시 왔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현역 의원인 윤영찬 의원이 패배를 했다는 것은 물론 본인이 하위 10%에 들어가서 30% 감점을 받았어요. 그 영향도 크지만 이수진 의원이 전략을 딱 그대로 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구도를 딱 잡은 것이 결국은 그 강성 그 지지층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성남 중원이니까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규정을 하면서 윤영찬 의원의 그 반명,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은행들을 계속 그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권리당원 투표가 50%고 일반 국민이 50%거든요. 예. 그러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좀 우세를 봤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윤영찬 의원의 30% 감점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윤영찬 의원이 패배를 했는데 현역 의원이 예. 이 장면은 강성 지지층의 위력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박용진 의원. 하위 10% 명단에 든 박용진 의원은 일단은 결선까지는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선에서조차도 불이익을 안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박용진 후보와 성봉주 후보 사이의 결선 투표는 가감산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감산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가감산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결선 룰도 1차와 동일하다. 자,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를 받았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경우에 앞서 이제 이 지역이 3자 경선을 치러졌는데 이때 이제 30%를 감산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3명이 대결을 해서 박용진, 정봉주 두 사람이 이제 본선 대결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본선에 가서도 똑같이 30% 감산율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는 박용진 의원이 이 경선에 갔으니까는 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마이너스 30%의 불리함을 안고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용진과 정봉주의 대결 어떻게 될까요? 야, 진짜 아니 이번에 또 정봉주 의원이 이기면 전 의원이 이기면 정말 비명행사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비명행사란 말이 이제 조어긴 한데 만들어낸 말이긴 합니다만 박용진 의원은 여당, 야당 그리고 진보 보수 떠나서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을 평가받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예. 근데 어쨌든 하위 10% 평가를 받았고 바로 이제 이번에 친문, 뭐 비명, 친명 이 공천 갈등의 시발이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었어요. 하위 10% 그렇죠. 통보가 났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랬던 건데 임종석 전 시장과 같이 말이죠. 예. 근데 정봉주 이분은 어쨌든 뭐 내놓으라는 강성 이제 정치인이니까 여기서 제 느낌에는요, 이렇게 비명행사가 이렇게 이제 이른바 비명행사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박용진 의원이 진다. 이걸 과연 뒷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물론 이제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권리당원 50%, 일반인은 50%인데 이대로라면 박용진 의원이 이기기가 어렵죠. 30% 감산돼 있고 또 권리당원이 50% 반영되는 거라서 이들은 전 박용진 의원이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허, 그렇군요. 이대로라면 말이죠. 예, 네.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한 그 지역구 뭐 지금 이게 선거도 아니고 그 전에 경선인데 경선을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까? 누가 이길까? 뭐 3명 중에 한 이제 통과가 됐다. 그래서 결선까지 간다. 그게 바로 지금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의 관계, 이 리더십의 결정적 장면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 장면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학교를 다녀서 이제 평가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0점. 기자들 앞에서. 뭐 논란이 됐던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입니다. 만약에 박용진이 이긴다. 야, 이러면 박용진 의원의 정치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앵커께서도 만약에 하셨잖아요. 예. 이 만약에 전제를 달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또 하셨지만은 그 윤영찬 의원과 같은 조건이에요. 그 10% 하위 10%에 들어서 30% 감점을 받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힌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 사례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근데 만약에 정말 이긴다면은 이것은 본인 개인으로서는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서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고, 메이저로 올라서는. 예, 그리고 당 전체로, 민주당 전체로 보면은 지금까지 친명, 친문 이렇게 되는데 뚜렷한 계파가 없는 제3세력의 리더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라는 것은 그 박용진 의원이 민노당 출신입니다. 민노당 출신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이너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마이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올랐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체급을 엄청나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메이저 정치인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당장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 있으면은 그때 어떤 식으로든 지도부가 변할 거예요.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박용진 의원은 그 전에도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하고 대선 후보도 출마를 했지만은 8월 달에 큰 기회를 맞을 수가 있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개인적으로나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큰 변화를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긴다면. 만약에 진다면, 요것도 질문드리죠. 뭐 만약에 이긴다면 됐습니다만, 자, 임종석도 다음을 모색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박용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진다면. 만약에 진다면 이제 경선까지 갔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못하죠. 그러면 이 국회의원 22대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출마는 할 수 있지만은 출마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경선이 아마 본인의 정치적인 명운을 가르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 역시 패배했습니다. 임종석에 이어 노영민까지 전 대통령 비서실장 2명의 연이은 탈락. 이쯤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뭐 어젯밤에 발표가 됐으니까 아직은 반응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이 직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반응 나온 거 있어요? 지금 공식적인 반응은 나온 게 없고요. 말씀대로 이제 어제 그 경선 발표가, 노영민 전 실장이 탈락한 발표가 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한 그 반응은 뭐 물리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다만 그 전에 이제 어제 이제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경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났었습니다. 예. 본인이 그 운영하는 그 평산 책방 그 앞에서 이제 뭐 책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냥 뭐 원론적인 격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뭐 나도 온몸으로 응원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그 민주 위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세워달라라고 뭐 원론적인 격려 메시지만 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 탈락, 그리고 홍보수석, 윤영찬 전 홍보수석도 탈락. 지금 줄줄이 탈락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입을 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보신지, 현재의 문 전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이 특별한 발언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나 그분의 여러 가지 그 이제 정서나 이런 걸로 미뤄볼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친문의 이 줄줄 이 탈락하는 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야권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크지 않겠어요?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뭐 다 아는 거긴 합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언급하지 않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선거는 뭐 거꾸로 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아주 중차대한 선거지, 뭐 언론적인 얘기니까.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총선을 어떻게 치러낼 것인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제. 일단 공천 국면을 빨리 마무리하고 뭐 정권 심판을 되살리고 이렇게 해야지 선거를 해볼 만한 건데 정권 심판을 되살릴 만한 시기가 별로 안 남았다고요. 제가 비례대표 공천을 말씀드렸죠. 아마 언론이 또 쓸 겁니다. 비례대표. 그렇죠. 배진보연합, 뭐 진보당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성들 때문에 이미 우상호 의원도 전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 어떻게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수하고 내세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 추론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야당이 과연 정권을 견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앞날이 있는 것인지, 뭐 나중에 아직 뭐 이런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하게 언급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겠죠.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던 친문의 핵심, 그는
떠납니다. 민주당을 이미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과 공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홍영표 의원마저 탈당한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기자들의 질문은 있었습니다. 대표님 홍영표 의원님 오늘 탈당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탈당하시면서 잠시만 여기다 잠깐만요. 이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뒤에 조심하시고요. 역시나 묵묵부답.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선택적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같은 친문이지만은 임종석 전 실장이 처음에 컷오프 됐을 때는 그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면은 그렇게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좋은 후보를 골라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잔류를 사실상 임종석 그 전 실장이 선언을 했을 때도 어려운 결단을 해서 참 고맙다. 좀 앞으로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냈는데 자, 홍영표 의원 같은 친문인데 반응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아예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마 그 양산을 다녀왔어요. 홍영표 의원이. 그래서 양산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친문의 반란이 잠잠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괜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응할 필요 없다. 예,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임종석 전 실장이 잔류를 사실상 선언을 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변화가 하나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그 현역 의원들이 19명이 있는데 최강욱 의원 나가신 게 18명인데 그중 최근에 한 5명이 공천을 받았어요.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예. 윤건영, 고민정, 진성준, 또 한병도 뭐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공천을 받은 상황이어서 친문의 이 반란은 지금 이제 진압 단계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홍영표 친문 짜장이라는 홍영표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홍영표 의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민주연대. 서른 의원님과 꾸리는 민주연대 출범 시기랑 그리고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은 어디까지? 뭐 어제도 좀 몇 명이 만났고요. 내일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좀 어떤 진로나 또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역 의원은 4명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뭐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원외에 인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언론에 있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게요, 이 지나간 버스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여야 매치 이루어져서 총선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천 탈락한 분들 움직임을 전해드릴 시간도 많지 않은데 과연 민주연대가 오늘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만 네. 언론의 관심을 받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문제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일단 대집회가 짜여질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전망하기 바쁠 거라고요. 그렇죠. 워낙 254개 지역구니까 253개인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이른바 이제 민주연대, 또 민주연대와 새로운 미래와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어쨌든 이 내부도 정치 공학이 작동할 거기 때문에 의외로 큰 그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야 부평을이 워낙 탄탄한 지역구였는데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홍영표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민주연대가 앞으로 새로운 미래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건 그 여부와 관계없이 무소속 출마해서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워낙 거기서 사선을 연달아 했던 거 아닙니까? 부평에서. 다른 의원들 이제 한 번 건너서 하기도 그랬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서 일단 홍영표 의원은 뭐 자신의 무소속 출마로 이제 모든 진력을 투구할 거기 때문에 연대로 가기가 그렇게 많은 동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